이 시간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코너죠. 뉴스를 골라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와 함께하는 뉴스픽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샵 9730으로도 문자로도 여러분들 의견 주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콩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또 의견 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KBS 1라디오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 시간 놓치셨다고 해도 너무 안타까워하실 건 없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은 뉴스픽 코너만큼은 저희가 남겨놨으니까요. 오늘의 뉴스는 뉴스픽에서 좀 챙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최희철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뉴스 브런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1975번님 뉴스 브런치 트로이카 누나 세 분 편의점에 호빵이 떴는데 돈 빌려서라도 저녁에 하나씩 꼭 사드세요. 이분 유머, 이 썰렁한 유머 은근히 네. 중독성이 있네요. 네. 계속 읽게 돼요. 네. 7294번님 송 교수님 응원해 주시고요. 가연아님, 이쪽으로도 들어오시고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오셨었는데, 예. 양쪽을 다 보고 계시는군요. 방송 잘 듣고 보고 계시다고. 눈 오는 것보다 미세먼지 많으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고 7294번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뮤제님 저한테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 저희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트리가 작은 게 하나 반짝반짝하고 있고 이게 설치되기 전에 제가 뭣도 모르고 뭐 트리 비슷한 거 하나 좀 달고 나와볼까 하고 저 혼자 예, 빨간 꽃 하나 꽂고 있고요. 네. 자, 오늘 두 분은 뭐 특별히 준비하신 게 없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입술만 조금 빨갛게 네, 오늘 조금 좀 진하게 밝은 네. 색깔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소개도 안 해드리고 뉴스를 들어가려고 그러네.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 소장 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그리 밝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즐거운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 어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여권 또 야권 반응이 지금 정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 별건 수사 논란도 있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팩트 위주로 좀 정리부터 해보죠, 송 소장님. 조국 전 장관 몹시 괴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 같다. 어제 이제 검찰에서 네.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겁니다. 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어떤 그 조국 수사에 대해서 약간 국민적인 피로감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인데 네. 핵심은 직권 남용입니다. 직권 남용이 뭐냐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는 것인데 네. 실제로 법조계에서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이 직권, 직무 권한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애매하기 그렇죠. 때문에. 애매모호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이 뭐였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 그 우병우 민정수석 재판 때 했던 판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비위 사실을 발견했을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직무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재수 건에서는 수사 의뢰가 없었고 사표 처리로 그냥 끝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의무를 어느 정도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 감찰 중단을 했는가라는 데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과연 업무 내 일인가가 아마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객관적 증거가 바탕이 돼야 될 텐데 조국 전 장관은 이거는 나의 정무적 판단의 결과이고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법적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만 검찰은 법적 책임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만약에 또 그 당시에 이제 청탁이 왔다는 겁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감찰 중단에 청탁이 왔다면 청탁한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말하냐면 조국 전 장관은 꼬리에 불과하고 몸통이 따로 있으니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이거 검찰개혁에 반항하기 위한 화풀이 보복성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또 법원이 이제 과연 발부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제를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 네, 지금 우리 송문희 소장님께서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는 영장 발부 과정에서 네. 좀 소명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주변에 대한 감찰을 막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당시에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당시에 직권남용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봤었고 또 네. 직권남용의 혐의에 동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말 그대로 직무상 어떤 정무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직권남용까지 봐야 될지가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검찰이 결정적으로 이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제시할지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례인데요. 현 정부에서 일했던 김은경 장관의 경우에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기각했었는데 법원에서 이 혐의 자체에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법원에서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까다롭게 아마 판단을 하는 지점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배경 이면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조국을 건다 또 이런 약간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계기로 사실 굉장히 민심이 이게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검찰이 너무 대통령이 무슨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수시로 이런 걸 한다라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꾸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말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니까 윗선까지 한번 다 파헤쳐봐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한 판사인데 네. 그런 같은 판사라고 해서 이 사안에도 같은 결과가 날 것인가 결부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소명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직무유기보다 훨씬 강한 형을 받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모른 채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갔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알고도 적극적으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거는 명확한 이제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 징역 5년까지 갈 수 있는 더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서울 서대문구 지금 연희동에 청년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 민원을 넣으면서 관련 사업자로 선정이 됐던 협동조합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협동조합의 입장은 무엇인지 내용을 좀 팩트를 저희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일단 청년 공공주택 사업이 어떤 곳이냐면 네. 서울시가 공공부지나 노후주택을 매입한 뒤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럼 사업자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싸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 서대문구 부근이고요. 네.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에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조합의 계획은 이제 빈집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한 26명 정도의 청년에게 임대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9.9제곱미터니까 옛날 평수로 따지면 3평 정도 크기의 방이 예. 1인 가구고 19.8제곱미터 예전 기준으로 하면 6평 정도 크기에는 2인 가구가 사는 거고요. 가구,
부엌,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월세나 전세를 얻기에 빠듯한 청년들을 네. 대상으로 아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 의회 서대문구청에 반대 민원을 넣었는데 이분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인근의 초등학교가 있어서 교육 환경이 저해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차별 없는 동네에서 좀 살게 해달라. 그리고 집을 소유한 사람만 주민이 아니지 않냐. 청년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KK0383990661번님 3평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서대문 형무소 독방보다 조금 넓다. 그게 작다는 걸 지금 비유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번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청년 지금 공공주택을 지으려는 지역마다 거의 매번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제 주 내용은 뭐 집값이 떨어진다. 뭐 이런 난민촌, 비민 이런 표현까지도 써서 이런 목소리에 또 상처를 받으신다는 얘기도 있고요. 연희동의 경우는 지금 뭐 소수자를 배척하는 분위기까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년들은 정말 주거가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네. 그 2013년도에 양천구 목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이번 5월에 또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청년이나 신혼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미 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집값이 떨어진다, 교육이 안 좋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연희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년 주택이 성소수자 전용이라는 어떤 그 근거 없는 오보가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또 이제 편견적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회적인 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소수자든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한국 사회의 어떤 편견을 또 되돌아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2017년에 약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강서 지역의 특수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그 장애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현장을 봤고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겠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환경이 안 좋아진다 해서 반대를 해서 많은 그 거센 반대가 있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런 사회. 한마디로 관용이라나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님비. 내 정원에서는 안 돼. Not in my backyard. 이런 현상. 이기적인 사회의 그 후과는 우리들에게 바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 지금 많이 힘듭니다. 반지하나 옥탑방도요. 월세가 40-50만 원이거든요. 굉장한 부담입니다. 어른들이 같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배척하는 어른들이 나쁘다라고 말밖에 할 게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남 분당구의 경우에는 이제 5월에 이런 공공주택 건립사업 문제를 놓고 좀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그 대상이 청년하고 신혼 부부예요. 그런데 물론 모든 주민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주민이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 거냐라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합니다. 또 상처를 줬다. 예, 그러면 이건 단순히 또 집 문제만을 넘어서서 사실은 그 대상이 되는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난민에 비유한 거잖아요. 네. 물론 뭐 난민도 긍정 부정의 의미를 우리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특정 대상을 상대로 이렇게 혐오를 부추기면서까지 하는 건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 대학생들이 지금 사는 주거 환경에 직접 가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뭐 오직했으면 한 청년이 하루에 2만 원 용돈에 창문이 들어오는 집에 사는 게 있는 집에 사는 게 소원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반지하 지하방에서 살다 보니 햇빛을 못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또 기분이 얼마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 2만 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서울에서 교통, 버스, 지하철 몇 번 갈아타고요. 밥 한 번 사 먹고 통신비를 내면 사실은 너무 빠듯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청년들 중에는 대인관계를 끊고 살아야 되는 외톨이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나마 사회관계를 떠나서 주택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의식주. 예, 그래서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뭐 월세 문제, 집세 문제 걱정하시는데 청년들을 바라보는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대타협을 좀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주택을 만들 때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뭐 땅값이 떨어지고 뭔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지역 환경이 같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네. 지역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또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같이 나가야 된다. 주변에 네.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만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끝도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의식도 바뀌어야 되지만 주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지자체가 풀 수 있지 않겠나. 강영훈 님도 지금 쓰레기장, 방패장, 축사, 교도소, 화장터, 장애인 시설 등등 앞서 얘기해 주신 님비 현상 주민 반대가 되면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K76002345번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시면서 처음 오늘 입장하셨다고 네,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화책 한 권이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복수심을 품고 염산 테러를 하는 이 남성의 발언과 피해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다고 그래요. 뭐 도도한 여성은 테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어조로 표현한 부분도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비판이 쏟아져서 결국은 전량 폐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유튜브에 구독을 누르고 고정적으로 볼 정도로 이 어린이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많습니다. 유튜브 채널 태경TV라는 곳에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 그것을 원작으로 그린 만화책이 굉장히 논란이 된 겁니다. 예. 만 7세 이용가니까 사실은 뭐 모든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네. 봐야겠죠.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 상당히 내용이 좀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남성이 복수심의 주변을 맴돌다가 복수를 위해서 얼굴에 염산을 뿌렸다는 내용인데 야, 이건 보도로 봤을 때도 저희가 이거 제가 사실 찾아봤는데요. 이건 어른인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좀 끔찍한 내용도 끔찍했었고 그러네요. 또 그 뭐 여성이 더 아름다운 여성을 대상으로 또 복수를 한다 이런 좀 아이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출간한 쪽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제기되면서 네. 이쪽에서 그 서적을 온라인 오프라인 전량 회수를 시작했고요. 또 재고 폐기 조치에 들어갔고 또 이미 구매한 독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야, 저 지금 놀라워서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 혐오적인 시각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담긴 출판물은 이 어린이들이 이걸 어린 나이부터 본다는 거는 참 책을 더 세심하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데이트 폭력이나 헤어지고 네. 난 다음에 안전한 이별 이게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내용이 저도 봤거든요. 봤더니 성격이 별로였어. 무척 건방지고 도도한 여자였다. 그러면은 성격이 안 좋으니까 염산을 뿌려도 된다는 식으로 읽혀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헤어진 여인에게 염산을 테러한다는 거를 아이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네. 이거를 쓴 작가나 출판사나 저는 둘 다 엄청나게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어떤 폭력을 합리화할 때 있어갖고 여성의 성격을 또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왜 차도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차갑고 도도한 도시의 남자. 그러면 좀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차도녀 이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여성다움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얌전하고 착하고 순하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 활발하고 조금 목청이 크면은 나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차도녀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아요. 차도남에 비해서. 근데 또 이제 여자들이 잘 웃어요. 잘 웃으면 뭐라 그러냐면 해픈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 해프고 좀 안 웃으면은 성격이 까칠한 여자 너는 못생겼는데 성격까지 안 좋냐 이런 얘기 괜히 울컥합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여자를 들이대는데 웃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염산 테러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염산 테러 당하는 여성들이 세계에 많습니다 지금.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뿌린 염산 테러에 온 전신에 화상을 입은 여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극복을 한 다음에 염산 테러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엄청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책을요, 부모들이 봐야 됩니다. 만화책 볼 때 뭐 만화책이니까 하고 넘어가지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선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유튜브 자체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요즘 뭐 긍정적인 작용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일단 보기에 너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노출이 쉽게 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최근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는데 가끔 보면 이거 정말 보여주기 무섭다고 할 정도의 콘텐츠가 너무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동물을 잔인하게 이렇게 학대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하는 것 때문에 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유난스럽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굳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라든가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방법을 굳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그렇죠.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고요. 오죽하면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유해 환경을 하는 데서는 강력히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예.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공공질서 없이 자유는 없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 꼰대다, 너무 여성주의 시각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 폭력에 노출되면은 어른과 달리 폭력 성향을 그대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다 같이 어른들이 관심을 받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버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좀 콘텐츠를 생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K74383117번님 출판도 포털의 웹툰도 심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가윤아님께서는 작가 출판사가 성인지 감수성, 윤리의식 결여된 거 아니냐. 아이들 책을 이렇게 발간할 수 있느냐는 의견 주셨고요. 이은정님께서는 이런 작가와 출판사의 의도가 궁금하다. 단순히 책을 파기하는 거에 그쳐서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영훈님께서는 선악도 갖추기 힘든데 청소년기에 애들 보는 만화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 아이들 문제는 역시 부모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좀 저희가 살펴볼게요. 어제 저녁부터 국회가 지금 또 들썩이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송 소장님 내용을 좀 상황을 정리 좀 해 주시죠. 난장판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제 가지고 정말 다다다다다 이 소리가 뭐냐면은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 대승적 견제에서 네. 서로 양보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돌고 돌아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253대 47. 똑같이 비례 하나도 늘리지 않은 상태인데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은 비례 47석 중에 30석만 준연동형 해가지고 이제 카파를 씌우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밤 8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되면서 문희상 의장이 회기 결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산 부수 법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산 부수 법안 22개 정도 하고 나서 선거법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수 법안 2개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기습적으로 이제 선거법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의장 앞으로 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지금 눈치 보는 거냐 이런 항의도 있었고 엄청나게 시끄러웠다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거든요. 주호영 의원이 처음 시작해서 가슴에 맺히는 한을 다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또 이제 김종민 의원이 맞불을 짜는 겁니다. 반대 토론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깍둑썰기라 그러죠. 임시회를 깍두기처럼 딱딱딱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는 건데 필리버스터를 한번 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 때 무조건 표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거치고 나면 26일에는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거센 반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어쨌든 표 계산을 잘 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통과시키려는 안을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과정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과정이었냐. 그러니까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폭력이 난무하고 협상이 툭하면 중단되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참 씁쓸한 국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속상했고요. 연말까지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연말에도 또다시 이런 모습이 반복될 것 같아서 네. 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고 아마 열심히 할 것 같다. 국민을 위해서 좀 계산기를 좀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힘듭니다. 저희도 사는 것도.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